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전날보다 7만여 명 늘어나 11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휴일 역량이 사라지면서 확진자가 늘어난 건데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는 9만 2천 명 넘게 줄어들어서 감소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2년 1개월 만에 맞은 일상회복 첫날, 번화가에는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해제로 방역 긴장감이 느슨해질까 우려된다며 개인 방역이 더 중요해질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우리나라 포함해 90개 나라에 취했던 여행 경보를 최고 등급인 4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했습니다. 여행 금지에서 한 단계 낮아진 것으로 격리 해제와 맞물려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여행객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반도체 기술 경쟁력 강화를 국정과제로 중점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반도체 전문 인력을 키우고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세우는 등 반도체 관련 국가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중서부 지방은 오늘 하루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습니다. KF80 이상의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호흡기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다시 11만 명대로 늘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11만 8,504명으로 전날보다 7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지역 발생은 11만 8,484명으로 수도권이 49.1%, 비수도권이 50.9%입니다. 검사 건수가 적은 휴일 역량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일주일 전 같은 요일과 비교하면 9만 명 넘게 줄어서 전반적인 감소세는 계속됐습니다. 확진 규모 자체가 줄면서 위중증 사망 감소세도 이어졌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6명 줄어서 현재 834명입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130명으로 누적 2만 1,354명입니다. 코로나19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재택치료 환자 수도 줄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64만 5,988명으로 전날보다 9만 6천여 명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집중관리군은 5만 5,904명입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2.4%포인트 떨어진 46.1%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44.1%, 병상 수가 적은 비수도권인 50.9%입니다. 네, 일상 회복 첫날이었던 어제 도심 밤거리는 시끌벅적했던 예전의 활기를 되찾은 모습이었습니다. 밤 늦은 시간 시민들이 한꺼번에 귀갓길에 오르면서 택시 잡기 전쟁도 펼쳐졌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식당이나 주점들이 몰려있는 서울 홍대 거리입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인데도 가게 불은 환하게 켜져 있고 오랜만에 밤문화를 즐기러 나온 사람들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거리두기 해제 첫날, 식당들은 모처럼 늘어난 예약 손님의 그간의 어려움을 잠시 잊었습니다. 오늘부터는 그래도 조금 단체 손님들이 조금 들어와서 좀 나아지고 또 외국 손님들도 좀 한두 팀씩 보이는 것 같아서 앞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영업을 다시 시작한 주점 직원도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술집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새벽 장사가 태반이기 때문에 새벽 장사를 못하면은 거의 손님을 못 받는 거랑 다름이 없죠. 저희는 항상 기다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다렸던 일이니까 되게 환영을 하는 입장이죠. 강남 밤거리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마침내 영업시간 제한 안내문을 떼어낸 유흥업소들은 비어있던 테이블을 주류와 과일로 채웠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살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다시 문 닫을까 하는 그런 염려스러움도 있고. 모임을 마친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자정즈음엔 택시 잡기 전쟁도 펼쳐졌습니다. 평상시보다 오래 놀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설레긴 해요.
제가 택시 잡는 것도 평소에 잘 못 잡았는데 또 시간이 풀려가지고 더 못 잡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많이 되긴 해요. 2년여 만에 맞이한 일상 회복 첫날 밤. 시민들은 모처럼 만의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당국은 거리두기 해제로 방역 긴장감이 떨어질까 봐 우려된다면서도 앞으로 2주간 상황을 지켜본 뒤 실외 마스크 해제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오미크론 확산으로 문을 닫았던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의 운영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정상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운영을 전면 중단했던 경로당과 또 비대면 중심으로 축소 운영하던 노인복지관의 운영을 오는 25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노인 여가 복지시설 운영을 25일부터 재개한다며 3차 백신 접종자는 방역 수칙을 지키며 이용할 수 있고 3차 미접종자는 온라인 비대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 해당 시설 종사자와 외부 강사 가운데 3차 미접종자는 이용자 대면을 금지하고 식사는 3차 접종자들만으로 칸막이나 띄어앉기를 준수하는 경우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코로나19로 그동안 시행됐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를 틈타서 범죄가 함께 늘어날 가능성도 높아 경찰이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전통시장에서 경찰이 범죄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강화됐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시장을 찾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 현장에 찾아온 겁니다. 최근 일선 군 단위에서는 노인과 이주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 피싱 등과 같은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경찰이 주민이 많이 모이는 곳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이동식 범죄 예방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서 모든 기능이 다 참여해 단순한 범죄 예방 활동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범죄 피해 조사도 함께 벌이게 됩니다. 여기에 평소 경찰서를 찾기 어려운 주민이나 이주 여성 등을 위해 외국인 자원봉사자와 함께 이동식 상담소도 직접 마련했습니다. 사기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세계들이 몰라요. 이거 와이스피싱인지 뭐인지 경찰서에서 가르쳐 주니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왔습니다. 충북 진천경찰서 모든 과가 버스를 활용해 현장에 이동 상담소를 운영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 이곳에서 간단한 민원 업무 처리는 물론 다문화 가정 민원과 범죄 피해 접수 등이 처리됩니다. 안전하고 평온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면 우리가 스스로 발로 뛰어서 현장에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원하는 것을 우리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요즘의 그 치안의 트렌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장에 찾아가는 경찰의 이동 상담소가 주민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인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발맞춰 국내 항공사들은 국제선 운항 재개를 추진하면서 일상회복 채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유가 고공행진으로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등 변수가 적지 않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대한항공 대형 항공기에 쌓인 묵은 때를 씻어내기 위해 물탱크 차량과 26m 높이까지 오를 수 있는 작업대가 투입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첫날을 맞아 동체와 날개, 엔진 내부를 세척하는 행사를 진행한 겁니다. 설레는 해외여행을 떠나는 고객님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탄소 배출 저감에도 앞장설 예정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탑승객을 찾습니다란 제목의 영상을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뒤 달라진 일상에 적응한 시민의 모습을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던 고객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전 세계 입국 완화에 따라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여행 재개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국제선 노선 증편 계획에 따라 대형 항공사들은 노선 운항을 단계적으로 재개하거나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번 달 프랑스 파리 노선을 주 3회에서 4회로 늘렸고 다음 달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노선을 주 12회에서 14회로 증편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달 일본 나고야와 미국 하와이 노선 운항을 재개했고 6월에는 파리와 이탈리아 로마행 운항도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항공사들은 고객 맞이 준비에 분주하지만 고유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하는 유류 할증료는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다음 달 대한항공 국제선 유류 할증료는 최소 33,800원에서 최대 256,100원,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유류 할증료는 최소 35,400원에서 최대 197,900원으로 오릅니다. 유류 할증료 인상에 해외여행 수요가 몰리면서 당분간 항공권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한국 등 90개 국가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여행 경보를 최고 등급인 4단계에서 3단계로 낮췄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재 시간 18일 CDC가 코로나19와 관련해 한국 등 약 90개 국가에 대해 내렸던 여행 금지 권고를 해제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CDC는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3단계 높음에서 4단계 매우 높음으로 격상했습니다. CDC는 하지만 한국을 포함해 영국과 프랑스, 이스라엘, 호주, 그리스, 터키, 홍콩,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러시아 등에 대한 여행 경보를 모두 4단계에서 3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CDC가 여행 경보를 개정해 기준을 완화한 데 따른 겁니다. 미국 백악관의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하는 조정관이 4차 백신 접종이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감염과 사망을 줄여준다며 이를 맞으라고 적극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아시시자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현지 시간 17일 폭스뉴스에 출연해서 4차 백신이 고령자들에게 감염과 사망을 크게 줄여준다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데이터가 있다며 60세 이상의 미국인은 2차 추가 접종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자 조정관은 1차 추가 접종을 맞은 지 4개월 뒤 2차를 맞으면 단지 감염뿐 아니라 사망에서 상당한 감소가 있었다며 따라서 60세 이상의 사람들은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 확산을 막겠다며 일부 도시를 봉쇄하면서 우리 기업들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상하이를 비롯한 주요 수출입 거점 도시의 이동이 통제되면서 큰 타격을 받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어서 중국 당국의 결정만 기다리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상우 기자입니다. 요즘 자동차 업계는 위드 코로나 분위기와는 관계없이 좌불안석입니다. 반도체 공급 문제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더해서 중국의 코로나 봉쇄 중치로 수출입 제한과 물류난이 가중됐기 때문입니다. 1라인이라고 하는 데를 절반 수준의 지금 가동을 이번 달에 하고 있다. 중국발 물류 차질은 국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수입품의 통관 의존도를 살펴봤습니다. 주요 수입품 가운데 상하이 통관 의존도 비중은 전체의 7.4%, 의존도 100%인 물품은 3개, 50% 이상은 60개가 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봉쇄 조치가 장수정 등 다른 지역으로 확대 적용돼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전체 중국에서 장수성의 수입 비중이 22.8%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동성 같은 경우는 16.5%. 그러니까 이 상해보다는 훨씬 더 그 큰 규모로 이제 교역을 하고 있거든요. 광동성 같은 경우는 12% 정도 되니까 실상 이제 주변으로 이제 코로나가 좀 확대될 경우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이 훨씬 더 크다고. 중국산 수입 의존도를 수입의 기준으로 보면 배터리 부분이 80%로 가장 높고 반도체 관련은 30%, 휴대전화 25% 등으로 수입 물류 지연에 따른 생산 차질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전자 부품은 그러니까 첨단 기술 쪽이 좀 들어간 거라서 선진국으로부터 수입이 많을 거다 생각했는데 거의 중국이 90%예요. 중국은 상하이항 가동에 별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의 하늘과 바다, 땅 곳곳에서는 물류 병목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 아래 검역 절차를 까다롭게 적용하면서 물류 시간이 평소와 비교해서 2~3배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기업의 원자재 재고는 줄고 수입 다변화는 당장 쉽지 않은 상태. 이로 인해 생산 차질 등 직간접적인 타격이 커지고 있지만 기업들은 당장 뾰족한 대책 마련이 쉽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대도시 봉쇄로 중국 경제에 대한 타격이 본격화하자 중국은 생산 재개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제로 코로나 원칙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서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상하이에 공장이 있는 대표적 미국 기업 테슬라가 공장 재가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3대 자동차 회사인 상하이 자동차도 조업 재개를 위한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상하이시 당국이 방역 기준을 제시하면서 조업 재개를 독려하자 기업들의 움직임이 빨라진 겁니다. 4月份部分工厂陆续停工，上汽集团将启动复工复产压力测试。 하지만 방역 지침이 워낙 까다로워 생산이 곧바로 정상화되기는 어렵습니다. 지침에는 직원들을 사실상 기숙사에 머물게 해 외부와 차단하라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문을 닫은 협력업체들이 많아 원료나 부품을 공급받는 것도 아직 쉽지 않습니다. 방역을 이유로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구 200여 개를 여전히 폐쇄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从反映的情况来看，供应链问题重点难点主要集中在2个方面，一是物流运输受阻。 이런 상황에서 상하이의 하루 감염자 수는 11일째 2만 명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3명 발생했습니다. 고강도 봉쇄에도 감염자를 0으로 만들겠다는 중국의 목표와는 아직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대도시 봉쇄를 무작정 계속할 수도 없어 중국의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은 진퇴양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본과는 반도체 기술 경쟁력 강화를 국정과제로 중점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원회 김기흥 부대변인은 서울 통해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에서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중장기 반도체 기술 로드맵을 수립하는 동시에 차세대 반도체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국가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부대변인은 인수위에서 최근 반도체 연구자와 간담회를 열고 연구 현장에서 체감하는 여러 문제점을 들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반도체 연구개발 산학연 협력 플랫폼 조성 등 반도체 양적, 질적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초 원천 연구를 담당하는 대학과 응용 연구를 하는 연구소, 개발 연구를 하는 기업을 묶어서 미래 반도체 기술을 공동 연구하고 전국에 흩어진 시설과 기능도 고도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오늘은 수도권을 비롯한 중서부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한 가운데 중국발 스모그가 더해지면서 서울과 경기, 영서, 충청 지방을 중심으로 호흡기 건강에 안 좋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은 22도까지 올라 따뜻하겠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존 4.1%에서 3.2%로 1%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개발도상국이 에너지와 비료, 식량 가격 상승에 직면해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총재회의가 현지 시간 18일부터 24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19일부터는 이틀간의 일정으로 주요 20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회담도 열립니다. 외신들은 두 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공급망 피해와 원자재 가격 상승 문제, 보건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문제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 속에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진단하고 대응책이 모색될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비드 멜페스 세계은행 총재는 중개회의를 앞두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경제 전반의 타격으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존 4.1%에서 3.2%로 수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멜페스 총재는 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이 전쟁의 여파로 가파른 하락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이 같은 수정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15개월간 1,700억 달러,
우리 돈 210조 원 규모의 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멜페스 총재는 개발도상국들이 에너지와 필요, 식량 가격 상승에 직면해 있는 상황을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도 지난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방침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우크라이나에 6억 달러, 우리 돈 7,400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1억 5천만 달러, 1,800억 원 추가 지원을 위한 절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서방 측의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1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석유 수출로 여전히 높은 수익을 얻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러시아의 석유 수출을 막아야 한다는 국제사회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송태엽 기자입니다. 항구에 들어오려는 러시아 유조선 발티카호 옆으로 고무보트가 다가갑니다. 커다란 밀대를 들어 유조선 선체에 글씨를 씁니다. 석유 말고 평화.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환경단체 그린피스의 메시지입니다. This is a peaceful protest. It is to expose the relationship between fossil fuels and the war in Ukraine and to reaffirm the need for peace across the world. 러시아산 석유는 제재 법망을 피하고 거부감을 덜기 위해 다른 지역 석유와 섞여 유럽 내에서 판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린피스는 우크라이나 침략 후 EU 국가들이 러시아에서 수입한 가스와 석유, 석탄 가격이 356억 달러, 우리 돈 44조 원에 이른다고 추정했습니다. 석유류 가격 폭등과 경제 제재로 인한 수입 감소에 힘입은 듯 러시아의 국제 수지는 안정을 되찾은 모습입니다. 폭등했던 루블화 환율은 벌써 전쟁 전인 2월 초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8일 연설에서 1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По итогам первого квартала положительное сальдо текущего счета платежного баланса превысило 58 миллиардов долларов. И это исторический максимум. 다만 소비자 물가는 개전 이후 9.4% 올랐고 연간으로는 17.5% 상승이 예상된다면서 풍부한 경상흑자를 이용해 가계를 지원하라고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푸틴은 서방 측의 제재가 오히려 서방 국가들의 인플레이션과 실업, 미국의 경제 역동성 약화, 유럽의 생활 수준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제재는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 제재를 비웃으며 내부 단결을 시도하는 푸틴에게 미국과 서방 측이 효과적인 추가 압박 수단을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송태엽입니다.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한 러시아군의 대규모 공격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러시아군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돈바스 전투를 시작했다고 확인할 수 있다. 러시아군의 전력 가운데 큰 부분이 이 전투에 투입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무리 많은 러시아군들이 그곳에 몰려오더라도 우리는 싸울 것이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의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건 국제사회가 합의한 1차 목표치인데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203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감축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날씨학개론에서는 최근 발표된 IPCC 제3실무그룹의 6차 평가 보고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